우리는 북조선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끌려가야 하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맨발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깜빡거리는 형광등 아래 물 떨어지는 소리가 시한폭탄의 초침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민철 동무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 듯 뛰고 있었고 손에 쥔 낡은 운동화는 식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지난 명절에 6살 딸아이가 작은 손으로 묶어준 신발이었습니다. 전체 연구원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신발을 벗어 복도에 놓으시오. 이것이 마지막 명령이다. 확성기 목소리는 사형 집행관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지막 명령. 그 단어가 복도에 메아리 쳤고 누군가 무릎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옆에서 신발이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연쇄적으로 울렸습니다. 거친 숨소리, 억눌린 흐느낌, 안 되라고 중얼거리는 절망적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64켤레의 신발이 복도에 줄지어 놓였습니다. 마치 주인을 잃을 무덤의 유품처럼 말입니다. 옆방의 박 동무가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민철 동무, 우리 살아서 나갈 수 있겠지요? 민철 동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랐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 은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비병들의 군화 소리가 처형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처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공기는 죽음의 냄새처럼 무거웠고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이며 이 악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왜 신발을 벗어야 했을까요? 왜 64명의 과학자들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 있어야 했을까요? 조국을 위해 헌신한 것이 죄가 된 것일까요? 너무 많이 알게 된 것이 문제였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6시 평양 외곽 산악지대 깊숙한 곳에 위치한 생화학 연구소는 고요했습니다. 민철 동무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기숙사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복도 끝에서 경비병의 발자국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42살의 그는 이곳에서 벌써 15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세면장으로 향하는 길에 민철 동무는 옆방의 박 동무와 마주쳤습니다. 50대 중반의 박 동무는 연구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임 연구원이었고 민철 동무가 이곳에 처음 배치되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를 가르쳐준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고 함께 세면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면서도 민철 동무의 머릿속에는 어제 저녁 연구소장이 한 말이 맴돌았습니다. 5년 동안 진행되던 극비 프로젝트가 드디어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연구원이 특별 재교육을 위해 다른 시설로 이동한다는 통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프로젝트가 끝나면 포상휴가가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침 8시 연구소 식당에는 64명의 과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연구 이야기나 가족 근황으로 시끌벅적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 불안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의심이나 불안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민철 동무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함께 일해온 동료들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누구도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평소보다 많은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철 동무는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데이터 정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5년간의 연구 결과물을 최종 보고서로 작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실험실 창문 밖으로는 가을 산이 보였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아름다웠지만 민철 동무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갑자기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체 연구원은 지금 즉시 강당으로 모이시오.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긴박했습니다. 민철 동무는 서둘러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동무들도 복도를 따라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강당에 도착하자 연구소장이 이미 단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평소보다 2배나 많은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민철 동무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무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아래 우리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소. 동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조국의 방위력은 한 단계 더 높아졌소. 연구소장의 치하가 이어졌지만 민철 동무는 그 말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보안 요원들이 명단을 확인하며 무언가를 체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출석을 부르듯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무들은 새로운 임무를 위해 특별 재교육을 받게 될 것이오. 내일 새벽 6시에 정문 앞에 집합하시오. 개인 물품은 최소한으로만 챙기되 연구자료나 문서는 절대 가져갈 수 없소. 연구소장의 말이 끝나자 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소장 동무, 재교육은 얼마 동안 진행됩니까? 연구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상부에서 결정할 일이요. 동무들은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 순간 민철 동무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재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당을 나서는 과학자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사방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철 동무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옆자리의 젊은 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철 선생님, 우리 괜찮겠죠? 민철 동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젊은 동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밤 10시, 갑자기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체 연구원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신발을 벗어 복도에 놓으시오. 새로운 시설에서 통일된 복장과 신발을 지급받을 것이오. 민철 동무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넘게 신어온 신발이었고 딸아이가 끈을 예쁘게 묶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왜 신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복도에는 64켤레의 신발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민철 동무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존재가 지워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철 동무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보안 요원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배치되어 있었고
연구소 주변을 순찰하는 발자국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철 동무는 천장을 바라보며 6살 딸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난달 면회 때 딸아이가 그려준 그림이 아직도 가슴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실험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고 하단에는 서툰 글씨로 우리 아빠 최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민철 동무는 일어나 간단히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다른 연구원들이 나와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체 연구원은 지금 즉시 정문 앞으로 집합하시오. 개인 물품은 작은 가방 하나만 허용되오. 확성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민철 동무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몇 가지 옷가지와 딸아이가 그려준 그림을 챙겼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걸 챙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대형 군용 트럭 4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체는 녹색 천막으로 덮여 있었고 무장한 군인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64명의 과학자들은 침묵 속에서 줄을 지어 섰습니다. 보안 요원이 명단을 호명하기 시작했고 한 명씩 트럭에 탑승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민철 동무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5년을 보낸 연구소 건물이 새벽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청춘을 바쳤고 조국을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트럭 안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한 대당 16명씩 타야 했기 때문에 서로의 몸이 부딪힐 정도로 빽빽했습니다. 창문은 모두 천막으로 가려져 있어서 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동무가 민철 동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선임 연구원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안경 아래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철 동무, 나는 이제 알 것 같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말이오. 박 동무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철 동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신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연구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소문으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우리는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트럭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트럭이 잠시 멈췄습니다. 군인들이 천막을 열고 물병을 나눠주었습니다. 밖으로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철 동무는 천막 틈으로 밖을 엿보았습니다. 주변은 온통 산이었고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풍경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쯤일까요? 젊은 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트럭이 출발했고 이번에는 길이 더욱 험해졌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인지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트럭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전원 하차. 군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막이 걷히고 석양빛이 트럭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철 동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밖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방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창문은 하나도 없었고
입구에는 중무장한 경비병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건물 뒤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이 보였고 그 너머로 희미하게 강줄기가 보였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여기는 중국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일렬로 서시오. 지금부터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겠소. 보안 요원들이 한 명씩 불러 철저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가방 속 물건을 모두 꺼내게 했고 옷 주머니까지 뒤졌습니다. 시계, 안경, 필기구, 심지어 가족 사진까지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민철 동무의 차례가 되었을 때 보안 요원이 가슴 주머니에서 딸아이의 그림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제출하시오. 동무, 이건 그냥 아이가 그린 그림일 뿐입니다. 제발 이것만은. 민철 동무가 애원했지만 보안 요원은 냉담하게 그림을 압수했습니다. 그 순간 민철 동무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모든 소지품이 압수된 후 연구원들은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좁은 복도 양옆으로 작은 독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방에는 침대 하나와 변기 하나만 있었습니다. 창문은 없었고 천장에 작은 환기구 하나만 뚫려 있었습니다. 한 명씩 방에 들어가시오. 지금부터 이곳이 동무들의 거처요. 박 동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연구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고 가장 오래 당에 충성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오? 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했소. 이게 무슨 짓이오? 박 동무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경비병이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동무들은 국가기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것이 문제요. 안전을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하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재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감옥이었고, 아니 감옥보다 더한 곳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된 순간 연구원들의 존재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된 것입니다.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젊은 연구원 하나가 출구를 향해 달려갔지만 경비병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철 동무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딸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밤이 되자 건물 전체에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64개의 독방에서 64명의 과학자들이 각자의 절망을 토해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민철 동무의 독방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작은 환기구로 희미한 기운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군화 소리가 들려왔고 철문이 하나씩 열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침 식사 배급 시간이었습니다. 식판을 문 앞에 놓으시오.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 동무는 바닥에 놓인 낡은 식판을 집어 문틈으로 내밀었습니다. 경비병이 국 한 그릇과 옥수수밥을 퍼주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먹던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분량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연구원들은 독방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루에 2번 배급되는 식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유일한 표시였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누군가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로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다시 듣지 못했습니다. 신문이라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모든 독방의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경비병들이 연구원들을 복도로 끌어냈습니다. 민철 동무는 한 달 만에
다른 동무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모두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박 동무는 머리카락이 반쯤 휘어져 있었고 젊은 연구원 몇몇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전원 밖으로 나가시오. 경비병의 지시에 따라 연구원들은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건물 뒤편의 황무지로 끌려간 연구원들은 그곳에 파여진 거대한 구덩이를 보았습니다. 민철 동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동무들, 이곳에서 노동훈련을 실시하겠소. 땅을 파고 다시 메우는 작업이요. 말은 노동훈련이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의미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구원들에게 낡은 삽이 주어졌고 해가 질 때까지 땅을 파는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철 동무는 독방에 돌아와 뼈마디가 저리는 몸을 누였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연구실에서만 일했던 과학자들에게 육체 노동은 가혹한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밤중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발, 두 발, 그리고 침묵이었습니다. 민철 동무는 벌떡 일어나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에서 무언가를 끄는 소리가 들렸고 중장비가 움직이는 굉음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새벽까지 그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식사 배급이 평소보다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철 동무는 깨달았습니다. 독방 문이 열리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어제보다 적은 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몇몇 연구원들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지구 궤도를 도는 미국의 상업용 위성은 북중 접경 지역을 정밀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이 이상한 패턴을 감지했습니다. 한 시설 외곽의 황무지에 규칙적으로 배열된 물체들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고해상도 렌즈가 확대하자 그것은 신발이었습니다. 정확히 64켤레의 신발이 일렬로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새로 파헤쳐진 흙더미들이 보였습니다. 위성 분석관 제임스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동료를 불렀습니다. 이거 좀 봐요. 이게 뭐죠? 동료 분석관이 화면을 확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엔 착시인가 싶었지만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분명한 신발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신발들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열해 놓은 것처럼 정확한 간격으로 놓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지역 과거 이미지를 불러와 봐요. 과거 석 달간의 위성 이미지를 비교한 결과 이 신발들은 최근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근처의 땅이 최근에 크게 교란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CIA에 보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임스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이미지는 곧바로 미국 정보기관으로 전송되었습니다. CIA 북한 담당 부서는 즉각 내부정보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며칠 후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경비병과의 접선이 성사되었습니다. 심양의 허름한 여관방에서 정보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2달 전에 처형되었습니다. 생화학 무기 프로젝트를 완료한 과학자들이었어요. 당에서 비밀 유지를 위해 전원 제거 명령을 내렸죠. CIA 요원은 녹음기를 켜고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신발은 왜 밖에 놓여 있습니까? 처형하기 전에 모든 개인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였죠. 시신을 매장한 후에 신발을 모아서 소각하려고 했는데 관리가 소홀해서 그대로 방치된 겁니다. 제가 탈출하기 직전까지도 그대로 있었어요. 요원은 숨을 삼켰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64명입니다. 모두 엘리트 과학자들이었어요.
15년, 20년씩 당에 충성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위험했던 겁니다. 정보원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한 명씩 불려나가 총살당하던 그 밤, 건물 전체를 뒤흔들던 비명과 애원의 소리를 말입니다. CIA는 즉각 국무부에 보고했고, 국무부는 백악관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성 이미지와 증언이 종합되었고, 분석관들은 신발의 개수와 인근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수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64켤레의 신발, 64명의 과학자, 64개의 생명이었습니다. 한 달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위성 이미지를 공개하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화면에는 황량한 땅 위에 줄지어 놓인 신발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학살의 증거라고 확신합니까? 미국 대표는 증언 녹취록을 배포하며 답했습니다. 탈북한 경비병의 증언과 위성 분석이 모두 일치합니다. 북한은 자국의 과학자 64명을 국가기밀 유지를 이유로 집단 처형했습니다. 회의장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가가 자국민을, 그것도 오랜 세월, 헌신한 엘리트 과학자들을 이런 식으로 제거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북한 대표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중국 대표는 난처한 표정으로 러시아 대표와 급히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미국 대표는 추가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이 포착한 시설 주변의 여러 각도 사진들이었고, 신발들의 위치가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우리는 즉각 국제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장 접근을 요구해야 합니다. 영국 대표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동의합니다. 북한 정부는 투명한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유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북한에 대한 긴급조사 요청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조사단을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양의 당 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고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즉각 현장을 정리하시오. 모든 흔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 간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른 간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무 위성이 이미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지금 치운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물증을 남겨둘 수는 없소. 그날 밤 중국 접경 지역의 그 시설에는 군용 트럭들이 급파되었습니다. 군인들이 황무지로 달려가 64켤레의 신발을 급하게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만이 이리저리 움직였고 신발들은 자루에 담겨 트럭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위성이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 후 CIA는 새로운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신발들이 사라진 현장과 야간에 트럭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적외선 카메라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북한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CNN의 앵커가 긴급 뉴스를 전했습니다. 화면에는 위성 사진이 전후 비교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고 신발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서울의 한 탈북자 단체 사무실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표 김성훈 씨는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더 수집해야 합니다.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해요. 직원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북한이 지금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보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성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번이 기회입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 때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래야 그 과학자들이 헛되이 죽지 않습니다. 중국 선양에서는 또 다른 탈북자가 한국 영사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시설에서 취사병으로 일했던 사람이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나은 음식이었어요. 쌀밥에 고기 반찬까지 있었죠. 하지만 모두들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사관 직원이 녹음하며 물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취사병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자정 무렵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명씩 불려나갔어요. 총소리가 들렸고 그 후로는 조용해졌습니다. 새벽까지 계속됐어요. 64번의 총소리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사관 직원은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시신 처리 작업을 도와야 했습니다. 큰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묻었어요. 신발은 따로 모았는데 소각하려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냥 방치됐죠. 이 증언은 즉각 한국 정부를 통해 유엔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두 명의 독립적인 증인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평양에서는 국영방송이 반박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거짓 정보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화국에는 그러한 과학자들이 존재한 적도 없으며 모든 것은 날조입니다. 하지만 방송의 어조는 평소보다 방어적이었고 아나운서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즉각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증거인멸은 범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고위 관료들의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도 독자 제재를 발표했고 호주와 캐나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유출된 문서가 국제사회에 도달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종료 후 인원 정리라는 제목의 문서였고 64명의 과학자 명단과 함께 완전 제거 지시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서명과 직인이 찍혀 있었고 발신자는 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장 지휘관의 독단이 아니라 최고 위층의 명령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학살이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즉각 회부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이 협조할 것으로 보십니까? 인권 최고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서울의 김성훈 대표는 마침내 첫 번째 희생자 가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강민철 동무의 아내 숙희 씨였습니다. 중국을 경유한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제 남편이 정말 죽었습니까? 당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임무 중이라고만 합니다. 성훈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부인 유감스럽지만 남편분은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며칠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훈 씨는 신중하게 답장을 썼습니다. 안전한 때가 오면 탈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북한이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제 딸이 있습니다. 8살입니다. 아이만이라도 살려야 합니다. 그 절박한 메시지를 읽으며 성훈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64명의 과학자 뒤에는 64개의 가족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훈 씨와 직원들은 더 많은 가족들을 찾기 위해 밤새 일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북한이 가족들까지 제거하기 전에 그들을 구해내야 했습니다. 김성훈 대표는 중국에 있는 협력자들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 지원 활동을 하는 브로커들이었고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 내부와 연락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평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이부가 과학자 가족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중국 단둥에 있는 브로커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성훈 씨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 가족들을 빼내야 합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경계가 너무 삼엄해요. 하지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평양의 수키 씨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탈출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밤 대동강 부두에서 중국 화물선이 대기할 것입니다. 딸과 함께 승선할 수 있습니다. 수키 씨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딸을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키 씨는 8살 난 딸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순진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곧 여행을 떠날 거야. 아주 먼 곳으로 말이야. 아빠도 같이 가요? 수키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를 위해서 별이 되셨어. 그럼 아빠 못 보는 거예요? 나중에 만날 수 있어. 우리가 자유로운 곳에 가면 아빠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을 거야. 목요일 밤 수키 씨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남편의 사진 한 장과 딸이 아빠에게 받은 그림책, 그리고 약간의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밤 11시 모녀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대동강 부두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지만 브로커가 미리 매수해둔 초소가 있었습니다. 수키 씨는 은별이의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기 배가 보입니다. 빨리 타세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수키 씨는 딸을 안아 올려 배에 태웠고 자신도 재빨리 올라탔습니다. 배는 조용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평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은별이가 떨며 말했습니다. 수키 씨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는 안전할 거야.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주실 거야. 배는 밤새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새벽녘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모녀를 태우고 선양으로 향했습니다. 선양의 한 안가에서 수키 씨는 처음으로 한국 영사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직원이 따뜻한 물과 음식을 건네주었습니다.
수키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닿고 있었습니다. 박동무의 아들은 이미 석 달 전에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뉴스로 알게 되었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에 충성했습니다. 평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보답입니까? 탈북자 지원 단체 상담실에서 박동무의 아들은 분노와 슬픔을 토해냈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버님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아버지 시신이라도 찾고 싶습니다. 제대로 장례라도 치러드려야죠. 상담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북한이 변하기 전에는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희생자 가족들도 속속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을 잃었고, 어떤 이는 아버지를 잃었고, 어떤 이는 형제를 잃었습니다. 64명의 과학자 뒤에는 수백 명의 가족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같은 슬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수키 씨와 은별이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는 남한 땅이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김성훈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힘든 여정이었을 겁니다. 수키 씨는 성훈 대표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착지원센터에서 수키 씨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공식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한 문서였지만 그 종이 한 장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한 남자의 인생이 단 몇 줄의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밤에 은별이가 잠든 후 수키 씨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연구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남편은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철 씨, 우리 무사히 남쪽에 왔어요. 은별이는 건강하고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혼잣말이었지만 말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이었지만 남편 없는 자유는 쓸쓸했습니다. 다음 날 수키 씨는 다른 희생자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작은 교회 지하 모임실에 15가족이 모였습니다. 모두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각자의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박동무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50이 넘도록 당을 위해 살았어요. 가족보다 연구를 우선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결말입니까? 한 젊은 여성이 울먹였습니다. 제 오빠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천재였죠. 그런 사람을 왜 죽여야 했습니까? 수키 씨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희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모임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추모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희생자들을 기리고 진실을 알리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수키 씨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별아, 아빠는 비록 곁에 안 계시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렴. 엄마, 저도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될 거예요. 아빠처럼? 네, 착한 사람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수키 씨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린 딸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말입니다. 한 달 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규모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64명을 기억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광장을 가로질러 걸려 있었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64켤레의 신발을 재현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 신발 옆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키 씨는 다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무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별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궁금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빠를 위해 모였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 정권에 의해 희생된 64명의 과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 조국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광장 전체가 조용해졌고 수천 개의 촛불만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1분간의 침묵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묵념이 끝나자 최인호 씨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당시 경비병으로 근무하며 모든 것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복도를 걸으며 들었던 흐느낌 소리를, 가족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를, 그리고 그 후의 침묵을 말입니다. 인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중석에서는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그들을 숫자로 취급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호 씨는 눈물을 닦으며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다음으로 박동무의 아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제 아버지 박영수는 55년을 사셨습니다. 그중 30년을 연구소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명절에도 집에 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메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 한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쓸모가 다했다는 이유로 버려졌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인간을 대하는 방식입니까? 청중석에서 아니오.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와 슬픔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키 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천 명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 강민철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딸과 놀아주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수키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연구가 나라를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딸의 생일을 놓치면서도 명절에 집에 오지 못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수키 씨는 은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딸은 이제 겨우 8살입니다. 아빠 없이 자라야 합니다. 아빠의 목소리도 아빠의 포옹도 더 이상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학자의 가족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수키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세상이 제 남편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64명 모두를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들은 영웅이었습니다. 비록 그 나라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광장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키 씨는 무대를 내려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하나씩 무대 앞으로 나와
촛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64개의 촛불은 수천 개가 되었고 광장은 빛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그 빛들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행사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과 촛불 바다 사진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보여준 추모의 물결은 인류의 양심을 대변합니다. 우리는 희생자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정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고위 관료 28명을 인권 침해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독자 제재를 강화했고 일본은 북한과의 모든 교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비록 북한이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거 수집과 기록은 계속되었습니다. 언젠가 북한이 변화하면 그때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평양에서는 보위부가 추모 행사 영상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USB와 SD카드를 통해 영상은 조금씩 퍼져나갔고 북한 주민들도 진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평양 시민은 몰래 들은 라디오 방송에 대해 이웃에게 속삭였습니다. 들었소? 우리 과학자들이 그렇게 당했다는데요. 쉿, 조심하시오. 그런 얘기하다간 우리도 위험해요. 하지만 진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서울의 탈북자 단체 사무실에는 연일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희생자 가족을 돕고 싶다는 기부 신청이었고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김성훈 대표는 감사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줄 몰랐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부당함을 보면 분노하고 슬픔을 보면 위로하려 하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 달 후 국제 엠네스티는 64명을 위한 정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서명했고 각국 정부에 북한 압박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추모 전시회가 열렸고 파리에서는 인권단체들이 북한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는 64켤레의 신발 이미지가 하루 종일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세상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64명의 이름을, 그들의 희생을, 그리고 그들이 남긴 메시지를 말입니다. 지식은 축복이어야 하며 과학자는 존중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은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강은별 씨는 이제 10살이 되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억양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학교 생활에도 적응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특히 과학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키 씨는 딸과 함께 서울 외곽에 새로 지어진 북한 인권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만든 공간이었고 64명의 과학자들을 위한 특별 전시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전시실 입구에는 거대한 벽면이 있었고 그곳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별이는 강민철이라고 쓰인 이름패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옆에는 작은 사진과 함께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강민철, 1981년생, 생화학연구원, 15년간 국가연구소에서 근무했으며 2023년 가을 비밀유지를 이유로 처형됨.
아내 정숙희와 딸 강은별을 남김. 은별이는 아버지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기억 속의 아버지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 조금은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세히 말해줘요. 숙희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빠는 조용한 사람이었어. 말은 많지 않았지만 내가 말하면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셨지. 그리고 웃을 때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어. 아빠가 나를 사랑했어요? 물론이지.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는 울었어. 기쁨의 눈물이었지. 그리고 내가 처음 걸을 때, 처음 말할 때,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셨어. 은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처럼 나쁜 일을 당하지 않는 과학자요. 숙희 씨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넌 자유로운 곳에서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빠가 바라던 거야. 전시실을 둘러보는 동안 은별이는 다른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각자의 이름 뒤에는 각자의 인생이 있었고 각자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시를 쓰는 취미가 있었고 어떤 이는 바둑을 좋아했고 어떤 이는 산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과학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시실 끝에는 방명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별이는 어머니에게 펜을 달라고 했고 서툰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저는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중에 커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사랑해요. 숙희 씨는 딸의 글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인호 씨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서 증인이자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제네바의 유엔 본부에서 그는 각국 대표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64명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북한에서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같은 이유로 숙청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안다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는 사회입니다. 독일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내부에서 변화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이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기자가 이노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증언을 계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노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그들의 죽음도 침묵 속에 묻힙니다. 누군가는 기억하고 누군가는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서울에서는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 직업 교육, 자녀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숙희 씨도 그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숙희 씨는 작은 식당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탈북자들이 모여 따뜻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자금을 마련했고 서울 외곽의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이름은 민철이네였습니다. 남편을 기리기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벽면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여기는 모두가 환영받는 곳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희생자 가족들, 인권활동가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모였습니다. 김성훈 대표도 축하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숙혜 씨.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수키 씨는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훈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은별이는 어머니를 도와 물을 나르고 그릇을 치웠습니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한 탈북 청년이 수키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이 고향 맛이네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수키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주 오세요. 여기는 우리 모두의 집입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수키 씨는 벽에 걸린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민철 씨, 오늘 식당을 열었어요. 당신 이름을 걸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 웃었어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은별이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수키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잘 살아야 해. 그게 아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야. 한편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유엔은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64명의 과학자 사건은 항상 주요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부인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비밀리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모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젊은 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용히 모여 진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진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변화는 느렸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64켤레의 신발이 남긴 메시지는 국경을 넘어, 시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강은별 씨는 이제 15살이 되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 어머니보다 커졌고 얼굴에는 아버지를 닮은 침착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과학 동아리 부장을 맡고 있었고 전국 과학 경시대회에서 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봄날 은별이는 학교 과제로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에 대해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는 은별이의 옆에 어머니가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궁금한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수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빠가 생전에 말씀하시길 어릴 때부터 과학책을 좋아했대. 시골에서 자랐는데 책을 구하기 어려워서 몇 번이고 같은 책을 읽었다고 하셨어. 그럼 처음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것 같아. 아빠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어 했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지. 은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발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제 아버지 강민철입니다. 아버지는 북한의 과학자였지만 자신의 지식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희생은 세상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과학은 자유로워야 하고 지식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발표 당일 은별이는 교실 앞에 섰습니다. 반 친구들과 선생님이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하자 목소리가 안정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기억나는 건 많지 않지만 아빠가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건 알아요. 은별이는 준비한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64켤레의 신발 위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 신발들 중 하나가
우리 아빠 것입니다. 아빠는 북한을 위해 일했지만 그 나라는 아빠를 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나중에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빠처럼 누군가의 도구가 되는 과학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연구하고 사람을 돕는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빠의 꿈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은별이 훌륭한 발표였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쉬는 시간에 한 친구가 은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은별아, 나도 너희 아빠 이야기 뉴스에서 봤어. 정말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 은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한편 수키 씨의 식당 민철이네는 이제 탈북자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탈북자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열렸습니다. 새로 온 탈북자들에게는 정착 정보를 나누고 오래된 탈북자들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식당에 낯선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수키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강민철 동무를 아십니까? 수키 씨는 놀라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남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리철수라고 합니다. 민철 동무와 같은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한 달 전에 탈북했습니다. 수키 씨는 남자를 조용한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을 아셨다니요. 마지막에 남편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리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철 동무는 끝까지 의연했습니다. 다른 동무들이 울고 있을 때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면 제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요. 수키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전하러 오신 겁니까? 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기 직전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거든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고 반드시 민철 동무 가족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리철수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민철 동무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제가 몰래 주워서 보관했습니다. 가족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이제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수키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키에게, 그리고 내 딸 은별에게. 이 편지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다. 나는 곧 이곳을 떠나게 될 것 같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수키, 미안하다.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다. 은별이, 아빠가 늘 곁에 있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알아다오.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위해 살았고 너희를 생각하며 떠난다. 은별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거라.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그것이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사랑한다. 마이너스 민철. 수키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7년 만에 받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리철수 씨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철 동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존경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밤 수키 씨는 딸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은별이는 아버지의 글씨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생전에 받은 그림 외에 아버지가 직접 쓴 것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를 정말 사랑했네요. 그럼 아빠는 우리가 전부였어. 은별이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빠의 소원대로 살 거예요. 자유롭게, 당당하게요. 그리고 아빠처럼 선한 사람이 될 거예요. 수키 씨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슬펐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에,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에 말입니다. 다시 3년이 흘렀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어느덧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강은별 씨는 이제 18살이 되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고 여러 대학에서 특별 전형 제안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정시로 생명공학과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별한 혜택 없이 정정당당하게 합격하고 싶어요. 은별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수키 씨는 딸의 당당함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것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국제사회는 사건 10주년을 맞아 대규모 추모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는 특별 전시회가 열렸고 서울에서는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과학자의 자유와 인권이었고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 인권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심포지엄 첫날 기조연설자로 최인호 씨가 초청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60대 중반이 되어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오늘 세상은 64켤레의 신발을 통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식은 누구의 것인가? 과학자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청중석에는 각국의 과학자들과 정책 위반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인호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64명의 과학자들은 단지 북한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학이 권력의 도구가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입니다. 심포지엄 이틀째에는 은별이가 특별연사로 초청되었습니다. 희생자 가족을 대표해서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어머니와 김성훈 대표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강은별입니다. 강민철 박사의 딸입니다. 은별이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을 시작하자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것은 기억합니다. 바로 질문입니다. 과학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요. 은별이는 준비한 원고를 보지 않고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내년에 대학에 진학합니다. 생명공학을 전공할 예정입니다. 아버지처럼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다른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연구하고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사람을 살리는 과학을 하는 과학자 말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별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10년 전 64켤레의 신발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신발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자유로워야 하고 과학자는 존중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는 것 말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한 독일 과학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은별 씨, 북한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은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북한에는 재능 있는 과학자들이 많을 텐데 그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여러 대학 교수들이 은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교수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대학에 오면 꼭 우리 연구실로 오세요.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은별이는 감사하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꿈꿨지만 누리지 못한 자유로운 학문의 세계가 그녀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외부 정보가 조금씩 퍼지고 있었고 64명의 과학자 이야기도 은밀하게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한 대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젊은 교수는 학생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권력이 아니라 말이다. 학생들은 교수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울의 북한 인권기념관에는 매일 수백 명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많았고 64명의 과학자 전시실은 가장 인기 있는 코너였습니다. 한 중학생이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키 씨의 식당은 이제 지역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주 찾았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종종 들렀습니다. 벽면에는 10년간 모은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추모 행사 사진, 심포지엄 사진, 그리고 은별이가 성장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한 젊은 북한 이탈 주민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한 물리학도였고 한 달 전에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북에서 64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를 보게 됐죠. 수키 씨는 그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주며 물었습니다. 북에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젊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신 겁니까? 그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자유롭게 연구하고 싶습니다. 두려움 없이 질문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수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그런 꿈을 꿨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은별이는 대학 입시 원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아버지 이야기를 쓸지 고민하다가 결국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을 구하는 글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다짐을 담은 글로 썼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과학자였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꿈꿨던 과학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과학 말입니다. 어머니가 원고를 읽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엄마, 나 대학 가면 더 바빠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넌 내 꿈을 이루면 돼. 은별이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12년 동안 혼자서 자신을 키워온 어머니의 헌신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해 겨울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다시 채택되었습니다. 64명의 과학자 사건은 여전히 주요 사례로 명시되어 있었고 더 많은 나라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부인했지만 세계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강민철 동무도, 박동무도, 그리고 다른 62명도 이 별빛을 보고 있을까요?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은별이에게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과였습니다. 정시 전형으로 당당히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숙희 씨는 딸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은별아, 축하한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엄마, 우리 아빠한테 이 소식 전하러 가요. 모녀는 북한 인권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저녁이라 방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은별이는 아버지의 이름패 앞에 섰습니다. 그 이름패는 12년 동안 한자리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대학생 됐어요. 과학자가 되려고요. 아빠처럼요. 아니, 아빠가 꿈꿨던 그런 과학자가 될게요. 은별이는 합격 통지서를 이름패 앞에 잠시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듯이요. 시간이 흘러 또다시 5년이 지났습니다. 은별이는 이제 23이 되어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이었고 첫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은별이는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마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은별아, 오늘 발표 잘했니? 네, 엄마, 잘했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내 아빠가 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엄마, 전 요즘 자주 생각해요. 아빠가 자유로운 곳에서 연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그래, 하지만 내가 아빠의 꿈을 이루고 있잖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전화를 끊은 후 은별이는 가방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10년 넘게 간직해온 편지였고 힘들 때마다 꺼내 읽곤 했습니다. 은별아,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거라.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부는 개방과 개혁을 약속했고 첫 조치로 과거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록 완전한 민주화는 아니었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김성훈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희생자들의 유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가족들이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북한 측이 국제조사단의 현장 방문을 허용한 것입니다. 조사단에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숙희 씨를 비롯한 희생자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접경의 그 장소는 15년 만에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물은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뒤편의 황무지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조사단이 땅을 파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골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숙희 씨는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은별이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아빠를 집으로 모셔올 수 있잖니. DNA 검사를 통해 유골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강민철 동무의 유골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서울 현충원에서 64명의 과학자를 위한 합동 안장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했고 각국 대사들도 조의를 표했습니다. 하얀 관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각 관 위에는 태극기와 함께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추모사가 낭독되었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별이는 아버지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오랜 여행 끝에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관이 땅에 묻히는 순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비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무지개가 떴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희망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은별이는 이제 33이 되어 대학교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개발에 참여한 치료제는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고 그녀는 젊은 과학자로서 국제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은별이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젊은 대학원생들이 그녀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교수님의 연구에 영향을 주었나요? 은별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버지는 선택할 수 없었지만 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살리는 연구를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은별이는 북한 인권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25년 만에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념관은 확장되어 더욱 커졌고 64명의 과학자 전시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표 앞에 섰을 때 은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름표 옆에는 새로운 설명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철 박사의 딸 강은별 박사는 생명공학자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별이는 작은 꽃다발을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빠가 바라던 대로요. 기념관을 나서는 길에 한 어린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은별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훌륭한 과학자가 되렴. 그리고 항상 기억해. 지식은 자유로워야 하고 과학은 사람을 위한 거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기념관의 조명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64개의 작은 불빛이 각 이름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25년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64개의 별처럼 반짝이는 빛들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강민철 동무가, 박 동무가, 그리고 다른 62명이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었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64켤레의 신발은 사라졌지만 그 신발이 남긴 발자국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북한의 금지구역에서 발견된 64켤레의 신발, 그 뒤에 숨겨진 비극적인 진실에 대해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지식과 재능은 축복이지 저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권력은 사람을 도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은별 박사처럼
우리 모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64명의 과학자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의 재능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께 잊혀진 이야기,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하루 보내세요.